커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종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커피를 접했던 고종은 커피를 좋아해서 경운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커피를 즐겼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를 이용한 독살 기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엄청난 일인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정동 한복판인 덕수궁에서 있었던 유명한 고종 커피 독살 기도 사건, 독차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근대사는 굉장히 슬프죠. 1800 특히 90년대 중반에 가면 일본에 의지할지, 러시아에 의존할지, 영국에 의존할지, 아니면 미국을 잡을지, 정말 외세에 의존해서라도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그 절박한 마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참 힘든 시절이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아주 극도의 선택을 하죠. 명성황후를 살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종이 피신을 하죠. 결국은 선택이 러시아였었습니다. 정동 언덕 위에 있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것을 도와준 분이 이제 일찍 조선에 들어와 있었던 그 손탁이라고 하는 여성이었고, 그래서 손탁 여성을 고종이 가까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와서 막 커피를 좋아하셨으니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외교관, 선교사, 사업가들과 특히 서양인들이죠.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도 보내고 정치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쯤 러시아 공관에 있다 이제 환궁을 합니다.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죠. 그런데 이 작은 그 변화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특히 러시아를 등에 업고 출세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러시아 공간을 떠나는 게 대단한 위기죠. 이 고종이 러시아 공간을 떠나서 이제 덕수궁으로 옮겨오면서부터는 약간 일본과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공사관에서 통역을 하던 김홍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력도 굉장히 짧은 사람이어서 그 당시에 그 조정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커피 독살 사건에 연루되기 전에도 그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정동 대감이라고도 불렸어요. 이분이 공부를 하지 않은 통역관인데, 이 역관은 조선시대에 아주 중인 중에서도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던 중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삼품 대감 반열에까지 올랐거든요. 그리고 사는 곳이 정동이었기 때문에 정동 대감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 러시아가 힘을 잃고 본인도 이제 더 이상 고종의 총애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종이 이제 통역을 잘못했다고 해서 재판도 없이, 그 당시 이미 갑오 개혁 이후에 고등 재판소가 만들어져서 모든 범죄자들은 재판을 거쳐서 벌어주던 시절이었는데, 재판도 하지 않고 그 김홍육이라고 하는 러시아 그 통역을 하던 이 사람을 귀향을 보냅니다. 흑산도로 귀향을 보냅니다. 거의 돌아오지 말라는 귀향이었었죠.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화가 나죠. 진짜 권력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인데, 그 당시 모든 조정 인사권을 거의 좌지우지했을 정도로 아주 고종의 측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한이 생기죠. 결국은 선택을 한 게 고종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 고종이 좋아하는 커피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귀향지로 떠나면서 그 자기 아내에게 은밀하게 보자기에 싼 무엇인가를 전달해 줍니다. 이것을 김모 씨에게 전달해라. 그럼 김모 씨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김종화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궁궐에 그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결국 그게 1898년 9월 12일 저녁입니다. 이 식사를 하고 나서 고종 황제와 황태자, 훗날 순종이죠. 이분이 이제 후식으로 커피를 마시게 됐죠. 바로 그 후식 커피에 아주 독한
독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그 가루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고종은 커피를 마실 줄 아는 사람이고 커피 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벌써 거의 10년 이상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커피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입에 살짝 댔다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잘 알지 못하는 이 황태자는 꿀꺽꿀꺽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반잔 정도를 마시고 인사불성이 됩니다. 황태자가. 그래서 그 이후에 순종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남은 커피를 막 마셨습니다. 마시는 순간 다들 쓰러졌습니다. 여러 명이. 이게 이제 고종 커피 독살 사건, 1898년 9월 가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전국에 있던 많은 유생들과 개화 지식인들을 흥분을 시켰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황태자가 인사불성이 됐고 황제도 이미 대한제국이 선포된 직후였으니까 황제도 몸이 상했다, 뭐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그런 소문을 앞장서서 낸 게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에는 연일, 물론 다른 뭐 화성신문이라든지 다른 신문에도 났지만 특히 독립신문은 연일 그 정동에서 그 정동 구락부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독립신문도 만들어지고 독립협회도 만들어졌죠. 여기에 모였던 개화 인사들이, 특히 윤치호 씨가 아주 핵심적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사건의 주모자를 엄벌을 해야 된다 등등,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는 관료들도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의 덕수궁 문 앞에 모여서 계속 상소문을 제출을 하고 막 이럽니다. 결국 당시에 이제 경무청에서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서 이제 범인을 잡습니다. 잡아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김홍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귀양을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유배를 가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이 고등재판소에서 조사를 해서 김홍육을 흑산도로부터 다시 또 잡아옵니다. 그 잡아오는 과정도 신문에 매일매일 거의 9시 뉴스처럼 중계방송을 합니다. 어디까지 왔다더라, 어디까지 왔다더라 해서 결국은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이제 조사를 하죠. 그리고 관련된 전달했었던 뭐 김종화, 그리고 직접 커피 관에 극약을 넣었었던 뭐 공홍육 등등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날 뭐 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그 조사 결과가 지금 실록에 다, 왕조실록, 고종실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독립신문에도 깨알같이 또 보도를, 그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이 고등재판소에서, 고등재판소는 가부개혁으로 탄생한 근대적인 재판소이기 때문에 나름 좀 개화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결국은 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합니다. 판결에서 물론 그 주모자들, 직접 그 지시를 한 김홍육과 전달을 한 김종화와 그리고 돈을 받고 거기다 이 커피관에 가루를 집어넣은 공용육까지는 다 사형에 처해지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관리 소홀 등등으로 약간의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을 끈 사람은 누구냐? 이 주범인 김홍육의 부인이었었습니다. 이 김소희라고 하는 그 와이프가 남편의 명을 받고 어쨌든 가루를 전달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나는 그게 뭔지 몰랐다,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본인은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등재판소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보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좌제라는 게 폐지가 됐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역모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 가족들,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가족들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진 게 노륙법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이 역모죄 같은 경우에는 역모를 저지른 사람의 스승도 죽입니다.
그리고 차명이라든지 사형이 이 갑오개혁 이후에는 그냥 사형은 교형, 목을 매는 거 한 가지로 단순화가 됐는데 그 이전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서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죽입니다. 차명, 뭐 거열형, 이 소나 말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죽이는 것, 효수하는 것, 뭐 능지처참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죠. 죽이는 것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죄에 따라서 이 다양한 방식으로 죽입니다. 참 무서운 벌이죠. 이게 다 갑오개혁 때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김홍육의 부인이 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연좌제가 없으니까 고등재판소에서 무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유생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황제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사용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이게 교육적이지 않다.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옛날 법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매일 이 덕숭 앞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교과서에 나오는 최익현이라는 분입니다. 그 의병대장 최익현이라는 분이 시무 12조라는 그 정부 개혁안을 12가지를 제출을 합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제출한 게 아니라 바로 커피 독살 사건을 보고 있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12가지 나라를 바꿀 개혁안을 제출을 하는데 그 안에 커피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최익현이 이야기하는 게 커피 이야기입니다. 어떤 외국에서 들어온 음료도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조선 사람의 위장은 조선 음식을 먹게 되어 있지 낯선 음식을 먹게 되어 있지 않다. 일반인에게도 그러면 안 되는데 거룩한 존엄한 황제에게 저런 낯선 음식을 먹이는 거 안 된다. 커피 절대 안 된다. 이참에 모든 외래적인 음식을 다 궁궐에서 내쫓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외국 사람들이 궁궐에 드나드는 거 이런 거 다 차단해야 된다. 누구를 믿겠느냐. 이게 최익현의 시무 12조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외래적인 거 다 끊어야 된다. 외국인들 도성 안에 마음대로 출입하는 거 다 끊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최익현의 시무 12조입니다. 다 굉장히 장문입니다. 뭐 글은 굉장히 잘 썼습니다. 내용은 어색하지만 어색하다는 게 다시 또 연좌제를 부활시켜야 된다. 노륙법을 부활시켜서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무 12조의 첫 조항은 대학 논어를 중심으로 한 경연을 다시 임금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임금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공자님 말씀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시무 11조 첫 조에서 하거든요. 이 커피 독살 사건이 가져온 효과가 이렇습니다. 결국은 최익현과 그 최익현식의 그 옛날 적폐를 되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맞서는 이 독립협회 간에 거의 정쟁으로 벌어지죠. 결국은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만민공동회가 또 관민공동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관리들까지 조정 대신들까지 참여하는 관과 민이 함께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백성들과 관료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6개의 조항 정도 되는 그 합의문을 채택을 하는데 이게 다 덕숭 주변에서 노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인 상태에서 직접 대신들이 나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해서 임금에게, 고종에게 제안을 하고 고종은 덕숭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일들을 거쳐서 이제 벌어진 게 커피라고 하는 음료가 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자고 나면 독립신문, 뭐 황성신문, 매일신문 등등에서 보도가 됩니다. 이 커피라고 하는 이 서양 음료로 인해서 우리 황제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많은 주장들이 오고 가는 것들이 매일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낯선 커피라고 하는 음료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1898년 9월 달에 시작돼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그해 말까지입니다. 그해 말까지 이루어졌었던 고종 커피 독살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많은 면들을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사법체계의 근대화 역시 인상 깊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서울시립미술관이 과거 고등법원 건물이었습니다.
전면만 남기고 재건축이 됐다고 하는데 덕분에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듯 정동은 사회와 국가가 움직이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체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커피 독살 사건을 통해서 커피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노이즈 마케팅의 시초가 이곳 정동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